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사 제4장 고구려와 당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양만충과 영계소문입니다.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지난주에 공부한 것을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3장 고구려와 수의 전쟁을 배웠으며 우리의 영웅은 얼지문덕 장군이었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번 6세기경의 동북아시아 정세는 고구려와 수당을 중심으로 남북과 동서로 나뉘어 패권을 다툰 무슨 시대였다. 십자 외교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612년 수나라 양저의 100만 대군이 고구려를 침공하자 어떤 장군이 이를 물리쳤을까요? 바로 우리의 주인공인 얼지문덕 장군이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살수대첩입니다. 581년 분열된 중국을 약 300년 만에 통일한 어떤 나라? 수나라가 되겠죠. 이 수나라는 고구려를 거듭 공격해서 패배하고 국력이 소진해서 멸망하고 이어서 어떤 나라가 건국되었다? 당나라가 정답이죠.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4장 고구려와 당의 전쟁이며 주인공은 양만충과 영계소문입니다. 시대 상황을 보면 여전히 삼국시대에서 공부를 하며 645년경에 일어났던 안시성 전투를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중국에서는 남북조를 수나라가 통일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수나라는 불과 39년 만에 멸망하고 수나라를 이어서 당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당나라를 세운 사람은 선비족 출신인 이연입니다. 그는 장안에다가 도읍을 정했는데 이 장안은 거의 인구가 100만에 이를 정도의 국제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500년 전 이야기니까 인구가 100만이라면 엄청나게 큰 도시가 되겠죠. 당고조 이연을 이은 당태종 이세민은 돌거를 정복하고 비단길을 장악했습니다. 여기에 북방 기만민족인 서돌걸과 동돌걸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 돌걸이 장악한 지역은 바로 실크로드하고 알려진 비단길이었습니다. 당태종은 돌거를 정복하고 비단길을 장악한 것입니다. 이 당나라는 국제성과 개방성으로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말은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공유된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거죠. 즉 불교, 한자, 유교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문화권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동아시아 문화권이 바로 당나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당나라는 황소의 난등으로 멸망하게 되고 290년 동안 지속한 중국의 왕조입니다. 방금 우리가 비단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비단길이라는 것은 고대의 동서교역로였습니다. 중국이 당나라가 존재하고 있을 때 유럽에서는 로마 제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중국의 비단이 로마 제국으로 흘러간 루트가 바로 비단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단길은 세 가지의 루트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사막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쪽 스텝 지역을 따라 이어져 있는 초원길입니다. 세 번째 비단길은 바닷길을 따라가는 비단길이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1대1로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1대1로라는 것은 고대의 실크로드를 현대에 와서 재현하겠다라는 계획인 것입니다.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동남아시아 일대를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즉 이걸 일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1대1로라고 해서 One Belt, One Road라는 정책을 제청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2014년에 중국에서 개최된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청한 경제권 구상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참 좋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게 됐죠. 급속한 성장으로 부를 축적한 중국의 지역 패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화사상의 부활과 중국몽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1대1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식 경제질서의 확산과 중국 자본에 의한 시장 잠식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1대1로 협력국가의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그 나라의 경제 주권이 침해되고 불공정 계약이 이루어지고 반중 감정이 확산되며 환경 문제가 야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1대1로 사업 관련해서 소송이 벌써 2만 건에 달하며 사업 중단이라든가 지연, 전면 재검토 등 협력 국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수나를 이어서 강력한 제국인 당나라가 출현함에 따라서 고구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고구려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여화를 따라서 천리장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여화의 동쪽이 요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구려는 요동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요동 지역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 천리장성을 축성하는데 지휘를 한 사람이 바로 영계소문이었습니다. 이 천리장성을 축성하는데 16년이 걸렸습니다. 천리장성을 축조한 영계소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그 당시에 당나라가 강력하게 부상하자 고구려의 왕이었던 영유왕은 당나라와 화친을 추진하였습니다. 영유왕은 온건파였던 것이죠. 하지만 영계소문은 강경파였습니다. 631년에 영계소문은 쿠데타를 일으켜 영유왕을 죽이고 허수아비 왕인 보장홍을 내세워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영계소문은 대망리제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고 스스로 대망리제에 올라서 왕의 업무를 대리 총괄하고 이를 자신의 가문에서 세습을 시켜서 26년간 연시 정권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영계소문을 두고 역사학자였던 신채호가 말하기를 당태종을 물리친 동아시아 전쟁사의 유일한 영웅이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계소문은 당나라의 침입을 물리쳐 고구려의 기상을 떨쳤으며 영계소문의 지휘하에서 고구려는 무려 20년간 동아시아 최강국이었던 당나라의 전쟁에서 줄곧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영계소문이 665년에 죽고 난 이후에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인 나당연합군에서 고구려는 결국 668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 영계수문 그는 누구인가? 신채호 선생이 말하기를 당태종을 물리치고 고구려를 국난으로부터 지키는 민족의 영웅인가? 아니면 전행을 일삼아 나라를 기우게 한 역신인가? 후자의 평가는 유교적인 관점의 평가가 되겠죠. 유교에서 말하기를 신하는 임금의 충성을 바쳐야 되는데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은 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바로 영계소문은 역신이 되는 것입니다. 삼국 사기를 지은 김부식의 관점은 뭐라고 그랬죠? 유교적인 사관에서 삼국 사기를 지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영계소문은 역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신라가 되었고 신라는 바로 성자가 되겠습니다.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대체적인 역사서의 평가는 영계소문은 역신이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당나라를 세운 당고조 이연을 이어서 당태종 이세민이 등극하였는데 이 당태종은 고구려의 동맹국인 돌거를 격파하고 난 이후에 고구려를 침입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그가 세운 맹부는 첫 번째로 당나라의 동맹국인 신라를 괴롭히지 말라. 그 다음에 영계소문이 바로 영유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신하로서 임금을 죽인 영계소문이 죄를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구려 침입의 명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하게 되는데 645년에 당태종이 직접 이끄는 당나라 15만 명의 군사가 요동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요동성은 천리장성 중에 한 성이 됩니다. 동시에 수군이 요동반도에 상륙해서 견제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으로 천리장성에 있는 계모성, 요동성, 백암성이 차례차례로 함락이 됩니다. 마침내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인 안시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제 안시성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안시성 전투의 성주는 우리가 잘 아는 양만춘 장군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구려의 전략이 청야전술과 수성작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의 전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나라가 침공하자 고구려는
들판을 불태우고 산중에 있는 성으로 들어가서 수성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안시성은 산중에 있는 성이었고 이 산성을 당나라가 공격하려고 하니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세운 계략이 토산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흙으로 큰 산을 쌓고 여기서 활을 쏴서 공격하게 되면 고구려 안시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고구려도 맞불 작전으로 당나라가 세운 토산 높이의 버금가는 성의 높이를 높게 해서 대항했습니다. 그 와중에 당나라가 세운 토산이 무너져 내렸고 고구려군이 이 토산을 포위하게 됩니다. 당나라가 3개월 동안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이때 겨울이 되고 군량미가 떨어졌기 때문에 당나라가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청야 전술을 실시했기 때문에 들판의 곡식은 불타고 없었고 당나라가 준비해온 군량미는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공격하는 와중에 바닥이 나게 되고 마침내 당나라는 퇴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퇴각하는 당나라를 보고 안시 성주인 양만춘 장관은 홀로 성 위에 올라가서 작별의 예를 갖췄습니다. 큰 절을 올리면서 잘 가라고 손짓을 했던 것이죠. 이때 당태종은 비단 100피를 내리며 안시성 성주를 격려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치열하게 싸운 전투 끝에 아주 멋있는 해피엔딩처럼 보이죠.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당태종이 이 전투에서 양만춘 장군이 쏜 화살에 눈을 맞아서 애꾸눈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결과론적으로 이 안시성 전투가 당나라의 고구려 침략 계획을 좌절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몇 가지 안시성 전투 장면들을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구려는 수성작전을 폈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험준한 산에 성을 쌓고 모든 고구려 군사는 성 안에서 수성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당나라 군대가 이 험준한 성을 공격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당나라 군대는 토산을 이렇게 쌓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토산은 무너져 내리고 고구려군이 오히려 이 토산을 점령함으로써 당나라 군대는 결국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안시성 전투의 주인공은 바로 양만춘 장군인데 이 양만춘 장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양만춘 장군은 영계소문이 영유왕을 죽이고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을 때 영계소문에게 복종하지 않았을 정도로 강직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역사에는 양만춘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만춘이란 이름조차도 실제로는 역사책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16세기경에 나온 중국 소설에 등장한 가공의 인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양만춘이라 알고 있는 인물이 과연 실존하는 인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부식은 안시성의 성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태종은 고명한 불세출의 임금으로 난을 평정함은 탕왕과 무왕에 비할 만하고 통치는 성왕과 강왕에 가까웠다. 즉 당태종은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용병술은 그 기묘함이 끝이었고 향하는 곳마다 대적할 자가 없었다. 당태종이 돌거를 물리칠 정도로 그의 용병술은 엄청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정복만은 안시에서 패하였으니 그 성주는 가히 비범한 호걸이라 하겠다. 하지만 역사서에서는 그 성명조차 전하지 않으니 심히 에스카도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김부식은 안시성 성주의 존재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크게 인기를 끌은 적이 있었죠. 오늘은 고구려와 당의 전쟁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고 오늘의 주인공인 영계소문과 양만춘 장군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 제5장 신라의 삼국통일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계백 장군과 김유신 장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